뭐 마지막 하신 얘기 관련해서 뭐 중독을 이제 저희 중독학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중독 치료냐라고 물으면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은 또 오게 하는 치료가 가장 좋은 중독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독이 만성 질환이고 잘 안 낫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다섯 번째 하고, 뭐 이런 마인드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 분명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마약 환자 같은 경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뭐냐, 그 니즈를 우리가 꼭 맞춰줘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는 니즈를 맞춰주는 것이 또 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견서, 저도 소견서 되게 자세하게 잘 써주거든요. 다만 근데 또 이들이 니즈 중에 의료용 마약류를 계속 처방받고 싶은 니즈가 또 아주 큽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갈등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식약처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업무 외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중독자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주는 경우에 의사가 중독을 유발한 걸라고 해서 사실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사실은 그 구속이,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 모 의원에서 뭐 아편 펜타닐 같은 것들을 누가 봐도 정말 무식하게 엄청 처방을 한 경우라든지, 뭐 식욕 억제제를 누가 봐도 과량으로 이제 많이 준 경우가 이제 잡혀가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찌됐건 님스에 의무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아마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저도 보니까 요즘에 님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안 떴었는데 모든 종합병원에서 그 님스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서 연동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님스 시스템이라는 게 보시면 그냥 날짜별로 쭉 해가지고 어디서 어느 의료기관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받은지가 리스트로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로 이게 겹쳐 있는지, 얼마나 리필을 일찍 와서 한 건지를 사실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님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그 처방하는 의사가 보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천 참사랑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대부분 마약 환자를 보는 천영훈 원장이나 김재성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님스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다 보면 좀 이제 이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가끔가다 마약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마약 환자의 님스를 다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겹치게 먹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님스를 확인하고 처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병원 시스템에서는 체크하면 확인한 걸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크한 걸로 확인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미 막 겹쳐서 처방을 이미 딴 데서 받고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야 당신 그 님스 확인하고 처방을 했는데도, 님스를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주의 깊게 확인 안 한 다음에 이렇게 약을 처방한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물론 이제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내용은 정말로 잘,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조건호 부회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행정이란 부분들을 이 마약류 관리법에서 제외를 한 해 만에 이런 부분도,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외가 되더라도 어찌됐건 향정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과량으로 처방되지 않게 만드는 그 시스템과 법적 규정은 분명히 다른 법에서도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잘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그 제가 식약처 요청으로 해서 님스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적으로 이렇게 쓰면 오남용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기준을 문헌고찰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몇 프로 정도가 오남용 처방으로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님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다 아시죠? 그 치만 해당이 됐다가 지금 아마 메틸페니데이트도 해당이 이미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벤조도
벤조디아제핀 항불안제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모든 환자 처방할 때 이게 거의 다 뜰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약국에서 이걸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DUR처럼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를 몰아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도 완전히 덩어리로 다 보고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 앞에 다시 볼래요? 저희가 조작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일평균 처방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디아제팜을 10ml 이퀴벌런트 도수로 하면 예컨대 60ml 이퀴벌런트 도수, 그러니까 6ml 이상 처방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아평계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80ml 몰핀 이퀴벌런트 도수로 뭐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이드로코돈 이런 거를 보통 20ml, 30ml 이상 잘 처방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동일 계열 약물, 예를 들어서 벤조디아제핀을 2개까지는 괜찮은데 한 환자에 3가지 디아제핀을 처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오남용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나름대로 조작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계열 약물, 예를 들어서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그리고 뭐 식욕,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아평계 진통제 3가지 마약류 타 계열을 3가지 이상 처방하는 경우에 오남용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처방 기간이 뭐 1년 이상, 그리고 처방 의료 기간 수가 뭐 같은 동종의 약을 처방받는데 2개 이상 기관에서 한 달 이내 중복된다. 이렇게 조작적으로 5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요. 다음이요. 아평계 진통제는 고용량 처방 2.8%, 장기 처방 1.5%, 의료 쇼핑 4.7%, 타계열 약물 3.1%, 동일 계열 약물 0.15%가 나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실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아파서 왔다고 하면 센 걸로 드릴까요? 하면서 펜타닐 패치 바로 주는 병원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지침에 어긋나는 거죠. 만성 통증 환자한테 누로제신 패치를 먼저 주거나 아니면 뭐 울트라스에 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가서 속쓰려서 못 먹겠어요 하면 바로 패치를 주거든요. 사실 황당한 겁니다, 되게. 근데 그런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에 벤조디아제핀인데 이게 이제 이게 식약처 안전 기준은 불안 긴장 치료 목적으로만 해라. 30일 뭐 이내고 총 3개월 이내 뭐 장기 투여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류 진통제 병용 시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게 식약처 원칙이 지침이고요. 다음이요. 그것도 보니까 60ml 디아제팜 이퀴벌런트 도수 이상 하는 게 0.5%, 그리고 장기 처방 10%, 의료 쇼핑 26%. 그러니까 실제 제일 흔한 경우가 내과하고 정신과에서 벤조디아제핀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보니까 벤조디아제핀 처방이 내과가 14%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나 일반의에서 벤조를 엄청나게 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DUR에서 저도 꼭 확인을 하고 뭐 내과에서 처방받는 거는 아예 처방 전에다 표시해주고 이약 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해주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일 계열 약물 3가지 이상이거든요. 3가지 이상인데 3.98%.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낙스를 낮에 주고 자기 전에 클로나체팜을 주고 뭐 이렇게 2가지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뭐 다른 로컬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보면 왜 이렇지 싶은데 그 벤조를 3가지 이상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수면제 용도로 벤조를 또 다른 걸 쓰시면서 또 낮에 2가지 벤조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졸피뎀. 다음이요. 졸피뎀도 20ml 이상 처방하는 경우 많이 줄긴 했습니다. 1%가 되지 않고요. 근데 장기 처방 많고 졸피뎀도 보면 2-3군데 이상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요. 28일 이상 안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받아서 쟁여 놓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식욕 억제제. 다음이요. 이것도 보면 75ml 이퀴벌런트 75ml 이상 되게 많이 주는 겁니다. 2알이 넘는 거거든요. 한 알만 주게 돼 있는 건데 9% 되고 연속 처방, 의료 쇼핑도 12%가 되고 타계열 약물 8%, 동일 계열 약물 이것도 2가지 이상의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같이 받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이요. ADH 치료제를 보시면 다음이요. 이거는 보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성인한테 페니드를 처방하는 경우, 요거는 원래 식약처 안전 기준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타계열 약물 같이 처방하는 거 이 정도가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좀 재밌을 만한 게 이제 가운데는 일반 처방군이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 마약류 사용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사람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얼마나 사용되냐를 봤더니 보시면 11%, 56%.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저렇게 많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동행의원 프로그램 하면서 보시는 마약 환자들 중에 이미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쫙 깔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대로 무조건 자기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아마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찌됐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뭐 약을 콘서타도 좋고 벤조 2가지도 좋고 뭐 졸피뎀도 가끔은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콘서타를 갈아서 스노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처방을 해야 된다면 정말 모니터링을 잘하면서 잘 봐야 된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동행의원 소문이 날 겁니다. 이미 났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마약 환자들은 보면 이게 서로 그루핑이 되게 잘 되고 소문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면 야, 어디 가면 더 잘해준다더라. 어디 가면 졸피뎀을 잘 주신대. 어디 가면 소견서를 잘 써주신대.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 적어도 동행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비슷하게 좀 통일하자. 좀 입을 맞추자. 사실은 이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표준화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딜 가도 사실은 비슷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서울 은평 서욱희 선생님 모셨지만 시립은평병원 같이 마약 치료 보호 집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치료의 강도가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래 치료상에서는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나름대로의 가이드 그리고 소견서를 써주는 데 있어서 저는 최대한 잘 써줍니다. 뭐 거짓말로 써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환자를 계속 좀 그래도 여기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법적이든 뭐든 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환자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요. 네. 제가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쓰든 DUR이든 이 의료용 마약류를 어떤 게든 이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게 뭔가 제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복지부 만나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봤자 소용없고 항생제 적정 사용 프로그램처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 수가를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오남용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거를 수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못 오신 분들께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2가지 강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